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데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전쟁보다. 우리 생태마을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서 6년째 지금 직원도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해. 뭐 지금 북한이 뭐 핸드폰이 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돈 보내줘요. 돈을 보내주면은 10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은 중국 브로커가 가져가고 15만 원은 북한 브로커가 갖고 와서 70만 원이 형한테로 가요. 그래서 요즘 북한의 그 최고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이야. 근데 하도 탈북자 이제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탈북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탈북자를 그냥 놔둬.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보내. 그래갖고 북한에서 최고 좋은 혼처가 누구냐? 이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집은 최고 혼처야. 여러분들 사람들 관에다 묶을 때 염해갖고 왜 광목으로 묶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와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묶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야. 꽉 묶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묶는 거야.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막 군대 면제하라고 막 간장 막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간장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군대 2년, 3년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속도,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요즘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조용필이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빌보드 차트 2018년 미국 가요 순위 탑10 그런 걸 빌보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200위까지 하는데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어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는데 외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분이야. 역사상. 그리고 이 빌보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얘네들 방탄소년단 애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려요. 그런데 조회수가 32억 뷰야.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했을 때 5억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명이 한 노래를 하는 거거든. 32억 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매치 경기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하면은 전석 매진이야. 전석 매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 하얀 백인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이틀 3일 줄 서서 기다리고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안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지화자 좋다. 그런 노래 가사를 넣어 애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탄소년단 애들이 일본 침략한 거 그거 하니까 출연하지 못하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방탄소년단 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야. 그런 애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남북한 통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남북한 통일을 더 간절하게 바라느냐 하면
지금 2,400만,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유튜브 지금 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항상 저거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을 막 뒤쫓아가니까 조선 따라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따라가지, 자동차 막 하지, 막 코앞에다가 반도체 그냥 뭐 따라잡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서 요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을 일본을 보냈어요. 그때 일본 정말로 밑에 극우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내가 달력에다 써놨어요. 내가 달력 다 내년 달력에다가 10월 며칠이가 독도의 날인데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면은요, 일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세대 아이들은 저거 우리 땅인데 그거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1905년에도 을사늑약할 때도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얘네들 귀에 있으면은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있는 강의지만 여러분들만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매일 미사 강론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반도의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시카고에 강의를 갔어요. 시카고에 강의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딱 드시더니 신부님, 지금 내일 모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야. 뭐 싸울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싸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한동안 작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버튼이 크다,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래갖고 뭐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그래갖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진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도 우선 경제력은 우리나라가 100이면은 북한은 4.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싸움도 좀 비슷해야지 싸우는 거지 경제력 차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금 북한 비행기로는 38선을 넘을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미그 29기를 써요. 뭐 미국이 많이 들어봤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예요. 그리고 1980년대 미그 29기 좀 들여왔어요. 그나마 전투기 비슷한 게 미그 29기예요. 근데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그 쓰던 비행기는 그 비행기 기관총 정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미사일을 뭐 쏜다든가 이런 비행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북한은 1년에 비행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1년에 15시간 타는 거야. 뭐냐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시간이 1년에 18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비행기, 1960년대 있었던 비행기, 이런 비행기하고 지금 최첨단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봐야 북한이 이제 뭐 장사정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들이 한번 포를 쓰면은 뒤로 물러나갖고 터널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한번 포를 쓰면 그 열기를 찾아내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타격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좀 이따가 또 나와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하고 북한의 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F4, F5, F15, 지금 F35, 이건 뭐 지금 한 60대 정도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건 스텔스기예요. 아이 저 신부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찌하기 좋은 전투기하고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전투기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뭐 F35, F15 정도는 거의 9톤, 10톤의 폭탄을 싣고 뭐 폭탄도 그냥 한 번 막 60km, 70km 전방에 있는 거 미사일로 잡아가고 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일단 안 돼요. 뭐 그 해군력은 어때냐? 해군은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세 척이 있어요. 배길이가 한 130m 정도 되는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는데 이게 이지스라는 게 신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지스함 안에 동시에 한 1000개 정도의 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고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지스함이 있느냐? 없어요. 북한이 강한 게 있는데 잠수함이 강하죠. 북한이 잠수함이 강해요. 그런데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한 이틀 정도 우리가 분리할 거예요. 이틀 정도.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100만 정도가 돼요. 육군이 북한이. 그런데 넘어올 트럭이 있어야지 넘어오지.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총 쏘는 시대는 지났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근데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거 들어봤죠? 항공모함이라는 게 보통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한 6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어요. 뭐 항공모함이 한 10층 높이 정도 되죠. 배 길이는 한 330m 정도 돼요. 배 길이가 330m 정도 돼요. 육상 빌딩 가봤죠? 네. 육상 빌딩 그 길이보다 더 길어, 배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 높이가 한 1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5층, 6층, 7층에 비행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듯이 쫙 올라와갖고 가판에서 뜨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이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 돼요. 한 항공모함이 한 6,000명 정도 항공모함에 있을 수 있는데
서해 바다에 한 대, 동해 바다에 한 대. 그래갖고 양쪽에 딱 서서 한 이틀만 북한 두들기면은 북한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미국과 자기네들 사이의 전략적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89년경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제 수출을 할 만한 다 하는데, 우리가 그때 수출을 못한 곳이 있었어. 공산권. 공산권에는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교가 안 맺어졌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 맺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니네는 북한하고 국교 맺어라. 우리는 중국하고 소련한테 물건 팔아먹겠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국교를 맺었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소련에다가 그때부터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우리 형님도 LG 그때 다녔는데 그때 소련에 판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 그래갖고 이제 북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한테 갖고 수교해달라고 미국 외무상, 그러니까 북한 외무상을 미국에 보냈어. 공산당 아주 키 높은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이 우린 싫다. 그래갖고 미국이 수교를 거절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남한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다 맺어냈는데 우리는 국교를 못 맺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력 갱생. 이게 이제 우리는 수출 경쟁, 수출 주도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 이거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5차 핵실험을 해서 이제 핵을 딱 잡았어. 핵을 잡았어도 그래도 미국한테는 안 되니까 이제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카드로 나온 거죠. 그 덕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는 북한 침략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데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전쟁보다. 우리 생태마을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생태마을에 6년째 지금 직원도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해. 지금 북한이 핸드폰이 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돈 보내줘요. 돈을 보내주면은 10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은 중국 브로커가 가져가고 15만 원은 북한 브로커가 갖고 와서 70만 원이 형한테로 가요. 그래서 요즘 북한의 그 최고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이야. 근데 하도 탈북자 이제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탈북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탈북자를 그냥 놔둬.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보내. 그래갖고 북한에서 최고 좋은 혼처가 누구냐? 이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집은 최고 이쁜 혼처야. 그만큼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북한은 지금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두 당이 있대, 두 당이.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만큼 이렇게 개인 사업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하고 돼 있는 반면 전기는 우리 주창덕 형제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들어온대. 지금 우리 주창덕 형제가 있는 데는 그 압록강 있는 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평양만 살만하지 평양 그 벗어나서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안 가냐. 김여정 동생하고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나가서 보고 온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민들 배골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도 하고 자기네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는 거,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일본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병이 언제부터 들었느냐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일본이라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해적,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해적이다,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대마도에 17,000명의 우리 해군을, 수군을 보내요. 그래갖고 하도 해적질을 많이 하니까 다 두들겨 잡아갖고 조공을 받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땅이 큰 줄 몰랐어. 일본이 남한보다 땅이 4배가 커요. 그리고 일본이 남북한 합쳐도 2배가 더 커. 현재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2천만이야. 근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그 대마도에 있는 그 정도, 도둑놈 정도, 해적 정도를 알았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막강한 나라를 갖췄을 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592년 4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그 임진왜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참전을 했죠? 명나라가 참전해서 5만 명을 보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일본이 패해갖고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끝도 없이 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냐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정도 일어나요. 하루 15번. 이거는 작은 지진 말고 적어도 한 3.0, 1점, 2점은 이 사람들은 지진 놓치지도 않아요. 적어도 4.0, 여러분들 나는 2.7 지진일 때 평창에서 2.7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이 흔들리는, 그때 막 여기서 기도하고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흔들리는데 2.7인데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들은 2.7은 지진도 생각 안 해요. 2.7은. 근데 그런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올해도 15번 일본 갔어.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은 1년에 15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외놈이라고 그러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2배 크고 인구도 훨씬 많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침략의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우리가 전라도 고구서부터 시작됐죠.
조병갑이라는 그 이름도 갑이 들어가.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조병갑. 그 군수. 거기서 그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그게 불이 일어나갖고 거의 이제 한양까지 올라갈 판국이니까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껴드느냐? 일본, 중국, 이게 껴들게 돼 있어.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1927년 관동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일본 사람들. 그때 뭐 저거 다 조선 놈들이 저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때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일본의 수도를 한국, 조선, 한반도로 옮길 계획을 가졌었어요.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지금 용인 외대 모현 있는데 거기다가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수도를 우리가 지금 도쿄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도를 조금만 베이징에다 우리가 수도로 옮긴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 지진 흔들리고 이러니까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원자탄이 두 방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지면서 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은 하도 미군기가 폭격을 해갖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600만 명이었는데 생거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범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지처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한테 기가 막힌 일이 벌었어요. 6.25 전쟁. 이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서요. 그냥 일어서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일본군이 참전했던 많은 숫자가 참전을 했어요. 비밀리에 뭐 공식적인 숫자로는 한 3,000명인데 한 3만 명까지 참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일본이. 거기 참전하면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군수물자, 폭탄, 차, 모든 군수물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요. 모든 수도됐던 공장이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6.25 한국전 참전한다고 창설한 게 자위대예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덕분에 군대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이 좋지, 자위대. 그런데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반쪽 먹는 게 쉬워요? 큰 덩어리 한쪽 먹는 게 쉬워요? 반쪽 먹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니 난 그거 공부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소니가 언제적 소니야. 소니가 손들고 나온 지 10년이 넘어. 일본 가전회사 전체가 파는 전자제품보다 삼성이 파는 전자제품이 더 많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항상 저거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을 막 뒤쫓아가니까 조선 따라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따라가지, 자동차 막 하지, 막 코앞에다가 반도체 그냥 따라잡았지.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요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을 일본을 보냈어요. 그때 일본 정말로 밑에 극우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내가 달력에다 써놨어요. 내년 달력에다가 10월 며칠이가 독도의 날인데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면은요, 일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세대 아이들은 저거 우리 땅인데 그거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1905년에도 을사늑약할 때도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얘네들 귀에 있으면은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딱 막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무역로라든지 군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이게 미국하고 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그나마 그 자기네들 앞에 자기네들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하고 북한, 우리나라가 압록강 경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경계를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갖고 중공군 140만 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중공군 14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80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투여해갖고 그 북한을 지켜낸 거야. 근데 그렇게 지킨 북한이 만약에 손들고 남북한 통일이 돼갖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완전히 미국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팅한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 엄청나게 캐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캐가고 있는데 그걸 못 캐갈 거 아니야. 우리가 개발하면은 그거 못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들어왔지. 우리 이 동학혁명 때도 청나라가 들어왔지. 6.25 전쟁 때도 일본도 여기 들어왔지. 중국도 들어왔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이 세계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대 때 세계 미국에 맞선 나라 아니야.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일본은 이 1980년대, 70년대 경제로 막 미국 막 따라잡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뭐 양털깎기라는 게 있어요. 확 뺏는 게 있어요. 미국. 막 경제가 발달하면 막 뺏어.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다 잡았어. 이제 일본은 두 손 다 들었어. 이제 미국한테. 근데 중국이 막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중국대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겉보기에는 뭐 그냥 민주주의, 뭐 자유 어쩌고저쩌고 해도 뒤로 챙길 거는 다 챙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 국가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만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통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로 유지되는 나라냐면, 여러분들 미국 제품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제는 크고 기름 많이 들고 튼튼하긴 해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한테는 미제가 안 어울려.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마찬가지야. 이 물건은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최고야. 세계 최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기 팔아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쟁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도 한 80억 달러를 무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 많이 수입할 때는 F-35 들어올 때는 아마 1년에 100억 달러를 수입을 할 거야. 1년에 1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베트남 전쟁 기에도 우리나라가 참전했잖아요. 그래갖고 강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미국에 거의 속국 비슷한 거예요. 형님이 해자고 그러면은 해자고 그러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 국제 정세 안에. 근데 지금 미국이 야 너 이거 무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 너 이번에 이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요. 그래갖고 20년 30년 동안 매년 거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하면은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우리가 무기를 수입한 거야 이제까지. 그럼 앞으로 북한이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리고 막 서로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미국에 이지스함도 들여와야 되고 그 전투기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미사일도 더 우리는 미사일 딱 뭐 300km 4.1에 딱 묶어놓고 우린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기 사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팔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A급 무기를 팔아요. 일본은 B급 무기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C급 무기를 팔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그 무기 수입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만 이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요. 미국은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또 죽어라고 조사를 해봤지. 올해만 무기 수출을 2천억 달러로 했어. 전 세계.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전쟁은 누구 무기 갖고 싸우는 거냐면 미국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 무기. IS도 이라크 전쟁 때 뭐 총을 3천만 정인가 들고 떠났대 미국 사람들이. 총이 많으니까 그 총 갖고 지금 중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총 갖고. 이것도 복잡한 정세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내가 보기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두 손 다 들고 지금 자기 핵시설 다 파괴하고 나왔어. 우리도 이제 손 잡으려고 막 그래. 그런데도 미국이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아니, 뭔가 좀 탁탁탁탁 진행될 것 같은데도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기 상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거를 이제 남북한 자기가 이제 핵무기 없앤다라는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이유도 있기도 한 거예요. 벌써 미국은 카기라는 무기 회사가 곡물 회사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카기를 들어봤어요? 네. 카기는 세계 곡물 회사의 70%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곡물 시장을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인공위성으로 딱 전 지구의 작황 상황을 확인을 해. 올해 옥수수가 중국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옥수수를 심어요. 자기네 그 땅에다가. 그리고 그 옥수수를 중국에 갖다 팔어. 밀이 안 된다. 그럼 밀을 잠뜩 심어. 그래갖고 팔어.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그 카길이 지난달에 들어갔어. 북한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나, 철도만 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네 회사, 곡물 회사의 전 세계 70%를 쥐고 있는 카길이라는 회사는 몰래 들어가게 승인을 해줬어. 그럼 카길이라는 회사는 거기 왜 갔을까요? 간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니네들 곡물 대줄 테니까 니네 지하자원 달라고 벌써 협상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겉보는 거하고 이 속사정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그나마 러시아도 아무 소리가 안 하잖아.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야. 근데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따져보면은 이익이 더 많아.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소비하면 엄청나게 소비할 거거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별소리 안 하고 일본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중국 이제 뭐 그건 패싱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차이나 패싱 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이 지금 38선에 GP 초소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은 인구가 8천만이야. 인구가 8천만, 9천만, 1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출에 목 안 매도 돼. 우리나라 자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통일이 돼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통일. 그리고 지금 북한 도로 포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포장 기술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 북한에 지금 뭐 쓸데없는데, 아니 나는 이 앞길에 도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 길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이게 도로를 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는 거야. 뭐 아무데나 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으로 넘겨서 북한의 도로를 뚫는다면 우리나라 건설회사, 도로 토목회사들 그냥 피는 거야. 그냥 북한의 가면을. 그럼 도로, 전기, 우리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네. 북한 전기 지금 30분밖에 안 준다는데 그 북한 그 기가 막힌 석탄 캐다가 전기로 만들면은 얼마나 북한이 그 경쟁력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로다가? 북한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북한으로. 그 개성공단이 200만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잠비아에 1000만 평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200만 평인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거기다 세워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다 하잖아요. 난 내 당일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되는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물려야지 내가 잠깐 쉬어. 그리고 진짜 내 나이쯤 되면 네 바지에 소리인지 내 바지에 소리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핸드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즐거운데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짜증스러운 거야. 어제가 그제도 천국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지금 핸드폰 올린 자매님 당황스러울 거야. 이게 전 세계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하 자원은 3,000조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자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석유는 뭐 그것도 직접 가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4위급 정도 된다고 해요. 총 1,5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해요. 1,500억 배럴. 그럼 1,500억 배럴 정도면 뭐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 양이라고.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그게 주로 어디 많이 묻혀있느냐면 평양 앞바다에 많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하 10km 정도예요. 예. 근데 이 석유 시추하는 이 기술은 SK가 세계적이야. 그 안정만 되면은 가갖고 어쨌든 시추를 해갖고 퍼내는 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2위 국가가 된다. 2050년 정도 되면은 세계 평가 회사들이 평가하기를. 그리고 국민소득은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북한에 다 퍼준다, 뭐 통일 비용이 뭐 저기 막 독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 독일을 봐라, 뭐 지금도 통일,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 발전을 가장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렇게 통일 비용을 해서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망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라가, 물론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경제위기 그러는데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경제위기 아닐 때가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맨날 경제위기라고 했죠?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호강에 요강을 타고 사는 진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가봐요. 아니 아까 오전에 잠비아 그 사람들 봐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이런 전 세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 그 남북한이 손만 잡으면은 내가 보기엔 지하자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야. 전쟁이 없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남아있지. 통일돼도 중국하고 일본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합쳐서 이렇게 5,000년 역사상 지금까지 한민족, 뭐 북한 빼고 남한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어요. 내가 역사책을 뒤지고 봤는데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상. 정말 그 배고픔의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두 끼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근데 지금 우리 남한 가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막 군대 면제하라고 막 간장 막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간장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군대 2년, 3년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속도,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요즘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조용필이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빌보드 차트 2018년 미국 가요 순위 탑10 그런 걸 빌보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200위까지 하는데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어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는데 외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역사상. 그리고 이 빌보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얘네들 방탄소년단 애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려요. 그런데 조회수가 32억 뷰야.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했을 때 5억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명이 한 노래를 하는 거거든. 32억 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매치 경기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하면은 전석 매진이야. 전석 매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야. 얼굴 하얀 백인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이틀 3일 줄 서서 기다리고,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안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지화자 좋다. 그런 노래 가사를 넣어 애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일본의 방탄소년단 애들이 일본 침략한 거 그거 하니까 출연하지 못하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방탄소년단 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야. 그런 애들 군대 안
강가도 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남북한 통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남북한 통일을 더 간절하게 바라느냐 하면 지금 2,400만,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유튜브 지금 볼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여기 주창덕이라는 직원이 내 CD를 보내갖고 화가 나십니까를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네들 밤에 벌써 듣는데요. 네. 그 하여튼 대단한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직원한테 그 과장인데 주과장한테 그런데 이 천주교 신부님이 대단하네. 이 신부님이 우리 와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고 좀 강의 좀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의 이 가르침도 좀 진리의 가르침도 좀 가르치고 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좀 사람답게. 지금 북한은요, 내가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아마 경기도에서 온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래, 내가 막 하려고 그랬어. 전주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서 사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과장은 평양에 한번 가는데 오름 걸린대요. 기차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쓰는 거야. 전기가 와야지. 거기 다 전기로 가거든요. 기차가. 전기로 가니까 그리고 시속 무슨 20km, 10km 그 산이 많고 이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야. 전기가 안 오면은 참. 근데 여러분들은 자가용으로 2시간, 3시간이면은 그냥 왔다 또 바람같이 또 KTX는 서울역에서 여기 평창까지 KTX는 1시간 반이야. 청량리는 1시간 10분이면 와.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이면 내려가고 김정은 동생이 서울에서 와갖고 평창으로 KTX 타고 동계올림픽 가면서 소리가 나나 뭐가 기차 소리가 나요? KTX 타면은 스르르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에 올라가고 오빠 이거 안 된다. 우리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사람은 남한밖에 없다. 남한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기차며 도로며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오빠하고 동생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열으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 시원해. 우리도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도 원하지 않지, 중국도 원하지 않지, 미국도 원하지 않지. 이러니까 이놈의 거 우리 마음껏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이런 국제 정세를 좀 잘 좀 이해하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관광 이게 지금 여기서 한국만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남한보다 북한에 가보면 개마고원이 기가 막히대요. 개마고원. 나는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다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문만 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건설 기술이 넘어가고 아름답게 꾸미면은 내가 보면 기가 막힐 거야. 유럽에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 가봐야 분당 못 따라가요. 분당처럼 도로 빵빵 뚫리고 이만큼 막 도로 30m가 조경으로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애들이 분당에 와갖고 내가 분당에서 미국 애들, 유럽 애들 만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분당에서 있을 때. 그럼 어떠냐? 이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어딨느냐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돈탄,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은. 이 기술을 북한에다 딱 적용해갖고,
도시개발 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으로도 경제로도 평화로도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북한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는 거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그래요. 어쨌든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오신 분들이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 통일한 것이 하느님 통일하게 돼서 북한의 성당 짓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이 강의회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잠비아에 나무 심는 것도 꿈이지만 북한에다 나무 심는 게 꿈. 북한의 나무를 기가 막히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개 산 정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조림하는 거 이게 내 꿈이야. 이 환경을 지키는 거는 나무를 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면은 북한에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하나 힌트를 주면은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고 느끼죠? 여러분들 사람들 관에다 묶을 때 염해갖고 왜 광목으로 묶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와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묶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야. 꽉 묶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묶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잘 알면은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토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긴 시간이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요즘 매일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 복음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북한,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우리 남한에서 쌀이 남아갖고 지금 우리가 막 바다해버리는 이런 의미보다 북한 주민들한테 쌀도 좀 보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한테 기도하자는 의미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의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에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